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올해 3살이 되는 아이도 키우고 있지요. 저는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30대 후반에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 그때부터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다 보니 그 말이 맞다는 걸 요즘 실감하고 있어요. 세상에 제 아이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지만 또 그만큼 다른 집 아이들도 같이 귀해 보이기도 하고요. 엄마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싶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아이만 중하고 다른 사람 아이는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역지사지라고 내 아이가 귀하면 다른 아이도 귀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제 가장 가까운 곳에도 있었죠.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제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서 저를 낳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낳고 가족 계획을 끝내셨다고 하셨죠. 사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외동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언니나 오빠,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럽기도 했죠. 사실 그건 외로워서 그랬던 것도 같아요.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엄마는 늘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이었죠. 저희 어머니 몸이 원래 약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기억에 있던 때부터 늘 힘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집거실 안락의자의 그림처럼 조용히 앉아만 계셨어요. 중간중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반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아프고 힘이 없는 와중에도 언제나 저를 보면 환하게 웃고 꼭 안아주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늘 항상 마음속에 허전함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다른 친구들처럼 주말에 동물원이나 놀이동산 같은 곳으로 놀러 가거나 방학에 가족 여행을 가는 일 같은 건 꿈도 못 꿨거든요. 나도 가족들과 함께 내 친구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방치가 되거나 어렵게 산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집안 형편은 아주 넉넉했거든요. 저희 집에는 집안일을 봐주시는 도우미분도 있었고 엄마 여동생인 이모가 거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저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라다 보니 저는 사춘기 때는 아빠보다는 그분들과 더 친하게 지냈죠. 두 사람 다 저에게는 정말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엄마 병환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 입원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 싶었는데 영영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신 거죠. 병원에 있던 엄마가 저를 찾는 말에 급히 갔더니 앙상하게 뼈만 남은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셨어요. 미정아, 강해지고 또 강해져서 혼자 잘 살아야 해. 가족은 아빠밖에 없어. 그러니 엄마 말 명심하고 이모든 누구든 네 것 뺏기지 말고 살아야 해. 알았지?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명심해야 해. 아무도 믿지 말고 이모든 뭐든 네 거를 뺏으려는 사람은 절대 받아주지 마. 꼭 그래야 해. 그게 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유언이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돌아가셨죠.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을 정확한 뜻을 잘 몰랐어요. 엄마가 마지막 말을 남겼을 때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가정부 아주머니고 이모고 엄마가 돌아가시자 조금씩 태도가 변했으니까요. 엄마라는 존재가 그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모, 그거 엄마 목걸이 아니야? 왜 그걸 이모가 하고 있어? 그 가방도 엄마 거잖아. 그 반지는 뭐야? 왜 자꾸 엄마 물건에 손을 대? 왜 이래? 언니가 자기 죽으면 가지라고 했어. 조그만한 게 왜 어른일의 간섭이야? 거짓말 하지 마. 엄마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다 내놔. 이모는 저를 돌본다는 핑계로 집에 와서 저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함부로 엄마 방을 뒤져서 폐물을 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엄마 카드를 가지고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쓰기까지 했죠. 가정부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일찍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고 나면 제가 밥을 먹고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고 아버지 눈에만 안 나면 된다는 식으로 저에게는 늘 먹던 반찬을 해서 밥만 대충 차려주고 집안일도 눈에 띄게 건성으로 하더군요. 어느 날 저녁 제가 학원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지요. 그날도 이모는 더 가져갈 것 없나 집에 와서 엄마 방을 뒤지고 있었고 가정부 아주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느라 저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아주머니, 저 배고파요. 저녁 좀 주세요.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을 차리라는 거야. 편의점에서 대충 먹고 오지. 밥 없어. 배고프면 라면이나 끓여 먹던가. 저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작정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정부 아줌마를 해고하고 이모도 집에 못 오게 했죠. 물론 이모가 가져간 엄마 폐물도 전부 다 돌려받았고요. 뭐 그걸로 욕을 많이 먹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강해져야 했으니까 엄마에게 이제 저 혼자서도 잘 살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런 저를 대견하게 생각하셨고 미안하다고도 하셨죠. 아마 그때부터 저는 혼자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구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할 일도 많은데 괜히 친구며 뭐며 사람들에 끌려다니면서 에너지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정말 앞만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을 했고 좋은 회사 연구원으로 취업도 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미국 연수도 다녀왔고요. 뭐 그때는 세상 무서울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었죠. 그렇게 20대를 정신없이 보내고 내가 목표한 것을 거의 다 이루었더니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때가 막 미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구소에 일을 하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간은 앞만 보면서 살았는데 나이도 30이고 내가 이룰 만한 것들을 대충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더니 약간 외로움? 그런 것도 느껴졌고요. 남들은 다들 대단하다고 했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불완전한 존재같이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바로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사실 그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았던 남자도 있었고 외모며 집안 재력도 더 좋은 남자들도 만났지만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저보다 3살 연하에 신규 연구원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래서 결혼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솔직히 처음부터 그 사람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신입 직원 중 하나였죠. 당시 남편도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바로 좋은 직장 들어왔다고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치기에 가득한 차에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을 뿐이었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력도 저에 비해 한참 아래였으니까요. 그러다 당시 남편과 저는 같은 부서에서 같은 프로젝트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신입사원이니 일이 서툴 수밖에 없었는데 일을 못하니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근도 시키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주말에도 불러내서 제가 직접 따로 가르쳐가면서 일을 했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둘이 분위기가 좋다는 둥 잘 어울린다는 둥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하루는 친한 선임 연구원끼리 밥을 먹는데 이러더라고요. 제 연구원이랑 자기랑 엄청 잘 어울리던데 둘이 사귀는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신입을 제가요? 소문이 바다에 몰랐어? 그리고 생각해봐. 아무리 직장 선임 연구원이라도 주말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군말 없이 나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야 일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일 시켜서 저 싫어할걸요? 전혀 아니야. 저는 최연구원이 자기를 보던 눈빛이 엄청 달달한데 몰랐어? 우리 다 그거 보고 소문이 더 퍼진 건데. 별 생각이 없다가 괜히 그런 말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첫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 같이 회식을 하고 저 먼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데려다 주겠다 하면서 따라 나오더라고요. 저는 거절을 했죠. 저 술도 별로 안 마셔서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사실 데려다 주는 건 핑계고 같이 걷고 싶어서 그래요. 제 마음 모르세요? 그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당시 남편은 신입 직원 중에서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반듯한 외모가 눈에 띄는 편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성실하고 다정했어요. 저도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이 좋았고요. 그렇게 연애를 한 지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 남편과 저는 통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 사람도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은행원이셨다고 하는데 남편이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원래 부유했던 편인지 그런대로 집안 형편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살아왔던 것도 무난했고 좋은 동네에서 좋은 교육받고 성실하게 잘 자란 사람이었던지라 저와 취향이며 맞는 것도 많았고요. 아버지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도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갔지만 별 문제될 것은 없었어요. 다만 예비 시어머니의 극진한 아들 사랑이 좀 눈에 띄기는 했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다짜고짜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랑 만나니 좋지. 얼마나 좋겠어. 다들 부러워하지? 아, 네, 좋아요. 아유, 참, 너는 복도 많다. 우리 아들 같은 애 만나고 너는 인생에 부족한 게 없겠어. 처음부터 이러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어이없기는 했지만 뭐 그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도 훌륭하긴 하잖아요. 외모의 학벌에 직장의 성격까지 빠지는 것도 없었으니 그냥 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대단하긴 하구나 하고 저는 무심히 넘겼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사람보다 더 학벌도 좋고 외모도 엄마 닮아서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저도 부족한 것 없고 꿀릴 것도 없는데 기가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저는 원래 인생은 혼자다 주의여서 크게 다른 사람 말에 신경을 안 쓰며 살기도 했고요. 양가 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지만 특히 저희 집이 경제 사정이 더 좋아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그러기 죄송하다고 집은 똑같이 반반하자고 해서 그러자 했죠. 그래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 거기에 양가에서 1억씩 똑같이 보태주셔서 직장 근처에 좋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공동 명의로 했어요. 일단 거기서 살다가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사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무난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한동안은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는 양가에도 공평하게 했어요. 부모님을 만나는 횟수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했고 명절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왕래를 했으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남편의 역할이 컸어요. 다행히 남편은 효도나 이런 걸 강요하지도 않았고 며느리 도리 같은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 형편이 자신이 더 기운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내가 집안 형편도 그렇고 여러모로 미안해.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가 미안하다고 그래. 결혼할 때 집값 빼면 당신이 나머지 비용도 다 알아서 했잖아. 그것도 미안한데 생활비며 다른 것도 당신이 더 많이 내니까 그렇지. 내가 너무 부족해서 미안해. 됐어. 같이 벌어서 같이 사는 건데 뭘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저에게 이런 미안한 생각을 가지는 건 저희는 양가 집안에 비슷하게 했지만 돌아오는 건 달랐기 때문이었죠. 제 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게 그저 사이좋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시면서 그 이상은 바라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집에 가거나 식사를 대접할 때도 식사비를 미리 계산해 놓거나 저희에게 늘 용돈도 주시려고 하고 미리 선물도 사놓거나 심지어 남편 생일 때는 차도 바꿔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매달 용돈을 바라시고 꼬박꼬박 돈을 받으시면서도 명절이며 생신 때는 좋은 선물에 더해서 따로 용돈까지 더 주시기를 바라셨으니까요.
내 친구는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가방을 사줬댄다. 이 사진 봐봐. 이쁘지? 하나 사달라고 그이에게 말씀하세요. 어머, 얘는 남자가 어떻게 가방을 사니? 이런 건 여자가 잘 골라서 사는 거지. 너도 이런 가방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저는 낭비 같아서 안 사요. 갖고 싶으시면 그이랑 같이 백화점 가서 고르세요. 애비 월급도 빤한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사달라고 그러니? 그건 안 되지. 시어머니는 아예 저에게 대놓고 고가의 선물을 바라는 적도 많았어요. 제가 따로 용돈을 챙기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저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고요. 제가 고른 선물을 타박하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눈치가 없는 척, 모른 척 했어요. 저희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라고 해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분명 저희 집이 여유도 있고 저도 일을 하는 걸 아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 더 얄밉기도 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은 전부 남편에게 맡겼죠. 남편 월급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는 결혼하고도 각자 한 달 생활비를 똑같이 내고 각자 돈 관리는 따로 했어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통장을 합칠까도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손해일 것 같더라고요. 월급도 제가 훨씬 더 많은 데다가 솔직히 저는 아버지 재산도 있는데 함부로 통장을 합치고 돈을 섞었다가는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따로 관리를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서운해했죠. 그래도 부부인데 재산을 합쳐야지. 나 월급 다 당신에게 맡기고 용돈 타서 살게. 내 돈 다 당신이 알아서 해. 싫어. 그리고 어차피 공동생활비 내고 나면 당신 남는 돈 빤한데 뭘. 그걸로 대출 갚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하면 남는 것도 없잖아. 용돈이나 써.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잖아. 그 돈으로 대출 갚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나 용돈 주면 되잖아. 그게 부부잖아. 서운해도 당분간은 당신이 알아서 해. 처음부터 통장 합쳤다가 나중에 돈 이야기 나오면 서로 마음 상해.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 남편 기분이야 좋지 않았겠지만 솔직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분리하면서 살았죠. 물론 그래도 서로 월급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는지는 서로 공개를 하기는 했어요. 저희는 결혼 후에 나름 잘 살았어요. 남편도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저도 남편을 존중했고요. 그러다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제 직업이 연구실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곳에는 각종 화학약품도 많고 때로는 밤샘을 해야 할 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임신한 환경의 연구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건 아기에게도 저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장기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집에서 쉬게 되었고요. 남편은 이런 제 선택을 존중했고요. 하지만 단 한 명, 시어머니만은 저를 그렇게 존중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제가 휴직을 하고 집에 있게 되자 바로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들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간단하게 집안일을 하고 좀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은 출근 잘했니? 오늘 아침은 뭐 먹여서 보냈니? 별로 입맛이 없다고 해서 야채랑 과일 간 거랑 토스트 하나 먹었어요. 내가 밥 좀 해서 먹여보내라고 했잖아. 아침에 속이 든든해야지. 너 그동안은 직장 핑계 댔지만 이제 집에서 노는데 그거 하나 못하니? 어머니, 그 사람이 입맛이 없다고 했어요. 아침 많이 먹는 거 안 좋아해요. 그거야 네가 귀찮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 대체 살림은 잘하고 있는 거니?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지. 너 이참에 살림이나 좀 배워둬. 그러면서 집에까지 불쑥 찾아와서 집안 살림을 들쑤시고 잔소리를 해대는데 성질이 나는 건 둘째치고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되겠다. 네 말만 듣고 있으면 안 되겠어. 너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들 뭐 먹고 가는지 사진 좀 찍어서 나에게 보내. 사진요? 그래, 우리 아들에게 물어도 잘 먹었다 그러고
너도 요새는 대답도 잘 안 하고 내가 안 되겠어. 사진 한 장 찍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아예 싸가지로 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아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혼자 아침밥 챙겨 먹을 정도는 돼요. 애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애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하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애 아니고 어른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밥 정도는 혼자 알아서 먹어도 되니까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엄청 화를 내셨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셨죠. 그러다 또 하루는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고는 속을 뒤집었죠. 너 태교는 잘하고 있니? 집에 있으면서 놀고 먹기만 하면 퍼지는데 신경 써야 한다. 여자는 늘 가꿔야 해. 놀고 먹다니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임신 중인데 가꾸긴 뭘 가꿔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 잘 보여야지. 신경 좀 써. 그러고 보니 애는 아들이니 딸이니? 솔직히 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나. 정말 그동안은 대충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짜증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살 수는 없었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 퍼부었고요. 내가 당신 마누라로 살면서 시집살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이럴 거면 헤어지던가 마음대로 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여보, 화를 좀 풀고 이야기를 해봐. 내가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했지. 됐어. 할 말 없어. 이혼할 거면 해.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쳐댔더니 그 이후로 시어머니 간섭은 줄어들었어요. 남편이 아들 이혼시키려고 작정했냐고 난리를 쳤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차게 식어버린 저는 또 차갑게 나갔죠. 오해는 하지 마라. 그냥 나는 적적하고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건데 네가 불편하면 그만하마. 네, 어머니. 저 불편해요. 그냥 가만히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예 싸가지 없이 나갔더니 어머니는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잖아요. 제가 너무 쌀쌀맞게 대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섭섭하다고나 할까 그러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주 조금만 이해해 줄 수는 없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기에 친정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주책 맞고 그런 거 있는 거 알잖아.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다 일일이 맞추니? 너도 대충 반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매번 나만 맞추고 나만 이해해야 하니까 그러지. 내가 애가 딸이니 아들이니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해?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대충 한 귀로 흘리면서 넘어갈 건 넘어가. 입장 바꿔서 내가 사위에게 그랬는데 사위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넌 안 섭섭하겠냐?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갔어요. 제가 너무했나 싶어서 그냥 좀 참고 잘해드리면 시어머니가 또 선을 넘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쌩하고 그러면 다시 시어머니가 조금 조심하시고 그렇게 저는 대충 서로 선을 맞춰가며 사는 건가 싶었죠. 아이도 무사히 잘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죠.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 저희 아버지는 물론 시어머니도 엄청 기뻐하시면서 가족 분위기가 바로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울 때는 시어머니 역할이 큰 도움이 되었고요. 저는 초보 엄마인데다가 친정 엄마도 없잖아요. 아이를 낳고 병원을 퇴원해서는 잠시 조리원에 있기는 했지만 조리원에서 집으로 아기랑 둘만 가려니 막막하더라고요. 물론 전문 육아 도우미를 예약해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정말 예뻐하셨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돌봐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산후조리도 잘할 수 있었고 또 육아에 큰 도움도 받았죠. 그 일만으로도 그간 시어머니에게 서운했던 것이 모두 잊힐 만큼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신생아 시절에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셨어요. 자고 가시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전에는 몰랐던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용돈을 보내주는 것이나 돈 씀씀이를 보고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제 친정아버지가 여유가 많기도 했지만 가족들에게 쓰는 돈, 특히 손주를 위해 쓰는 돈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통 크게 많이 베푸셨거든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그때 저희 집이 본인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죠. 너희 아버지는 노후 걱정 없으시지? 나는 노후 걱정이 있는데 재산이 넉넉하시니 아무 걱정이 없으실 거야. 그에 비해 나는 노후 생각하면 걱정이다. 어머니가 무슨 걱정을 하세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봐야 네 남편 키우느라 다 쓰고 이제 집 한 채가 전부야. 앞으로 살 날은 많다는데 어쩌면 좋냐? 돈 잘 버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무슨 걱정을 벌써부터 하세요? 그런데 니네 아버지는 저렇게 재산도 많으신데 뭐 좀 더 안 해주신다니? 솔직히 이렇게 좋은 사위 얻으셨으니 원래 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뭘 더요? 집값도 주셨는데? 아니에요. 원래 좋은 사위 얻으면 여자 집에서 집이며 뭐며 다 해주잖아. 우리 아들 정도면 차고 넘치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재산이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그 재산 다 뭐 하실 거냐면서 말이죠. 그런 소리가 거슬리기는 했지만 아이 키우느라 신세도 지고 있는 터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 말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죠.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이제 와서 뭘 더 바라고 뭘 더 해달라는 건지 솔직히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러던 중 제가 휴직을 한 사이에 남편이 승진을 했어요. 당연한 일이긴 했어요. 저는 1년 동안 휴직을 했고 그 사이 남편은 연차가 되었고 연구 성과며 모든 것이 제일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연구소 센터의 센터장이 되었어요. 정말 큰 자리였죠. 남편의 승진은 화제가 되었어요. 젊은 센터장인데다가 회사에서도 큰돈을 투자해서 만든 곳이라 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쏟아졌죠. 남편 역시 몹시 기뻐했어요. 그간 정말 열심히 일했던 걸 그 무엇보다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몹시 기뻤죠. 하지만 이런 좋은 소식에는 또 그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남편의 승진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시던 시어머니가 점점 변하시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 젊은 나이에 연구소 센터장까지 되고 정말 대단하지 않니? 너 이제부터 우리 아들 무시하지 말고 잘 해줘야 한다. 아침도 잘 챙겨주고. 알았어? 무시라니요. 제가 언제 남편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너는 몰라도 은근히 무시하는 거 있어. 봐라. 네가 휴직하자마자 바로 승진했잖아. 그동안 우리 아들이 너랑 같은 직장 다니면서 기가 눌려서 승진을 못한 거야. 기가 눌리다니요. 어머니, 제가 먼저 입사해서 저 사람 직장 상사였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 가르쳐 준 거라고요. 제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죠. 너는 그게 문제야. 그거야 네가 나이도 많고 여자니까 상사인 거지. 네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 같아? 똑같이 했으면 우리 아들이 훨씬 먼저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 무시는 지금 어머니가 저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시 좀 하면 어떠니? 우리 아들 명문대 나와서 저렇게 잘났는데 봐라. 여자는 다 소용없어. 애 낳고 집에 있으면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데 정말 대꾸할 힘도 안 났어요. 이제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사실 아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아기가 아플 때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날도 많았으니 괜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반박하다 싸우고 싶지도 않았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꼭 남편 아침밥을 거하게 챙겼어요.
국에 밥에 반찬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산을 떠셨죠. 바로 저 보란 듯이 말이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꼭 어떠냐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은 아침을 먹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떠니? 맛있지? 아침부터 든든하게 밥 먹고 가면 하루가 다르지? 그럼 엄마가 챙겨준 밥 먹고 출근하니까 힘이 나. 고마워요, 엄마. 봐라, 애가 아침 먹은 날은 때깔부터 달라. 너 진짜 보고 배워라. 알았니? 그러면 그때마다 기세등등해서 저보고 매일 이렇게 하라고 보고 배우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사실 본인 아들은 아침을 안 먹어서 어머니가 아침 차려서 꾸역꾸역 먹고 가는 게 고역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걸 제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반찬을 가르쳐 준답시고 저를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는 것도 슬슬 짜증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아이는 잘 보셨지만 음식 솜씨는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반찬은 늘 맵고 짜고 조미료 범벅이었고 고기는 너무 재워서 질겼어요. 저도 요리는 못했지만 그간은 실력 있는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아버지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 아기 낳았다고 음식이며 반찬을 해다 보내주셨는데 그게 훨씬 정갈하고 맛있었고요. 그래도 그냥 참았어요. 무엇보다 아기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에요. 거기에 큰 도움이 되었으니 그 정도 자기 아들 잘났다. 공치사는 그냥 퉁쳤죠. 그리고 내 아들도 이리 이쁜데 본인 아들도 그만큼 이쁘겠지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 아이 돌이 지나고 저도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복직을 하면서 시어머니 육아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참았던 것도 있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면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데 아무리 유능한 도우미가 있다 하더라도 친할머니만 하겠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말하자면 아이를 볼모로 시어머니가 갑이 되고 제가 을이 된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 말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너 출근하면 센터장인 내 아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괜히 센터장인 남편이라고 덕 보려고 일 대충 해서 남편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저희 일하는 센터는 달라요. 출근해도 얼굴 보기 쉽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는 게 다예요. 그래? 잘 됐다. 너 그럼 아예 가서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마. 예? 그렇잖아. 괜히 센터장 한 사람이라고 점심마다 불러내서 애 힘들게 하지 마. 걔도 센터장인데 다른 직원들이랑 밥도 먹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정작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제가 팀원들과 밥 먹는다고 하면 거기까지 따라오겠다고 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데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러고 말았어요. 막상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저 애를 사랑으로 잘 키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바로 시어머니 앞으로 온 대출 독촉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 씻기는 사이 시어머니 가방에서 전화가 울려서 대신 받아들이느라고 가방에서 전화를 꺼내다가 무엇인가가 전화기에 딸려 나온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가방에 아무렇게나 꾸깃꾸깃 넣어두셨던 그것은 은행 대출 독촉장이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죠. 전화 내용 역시 심상치 않았어요. 전화가 한 번이면 그냥 시어머니가 나오시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받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울려서 뭐 급한 전화인가 하고 받았더니 격앙된 목소리의 사람이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박 여사, 대체 돈 언제 갚을 거야? 내 전화 자꾸 안 받고 그러면 나 진짜 못 참아. 이거 저희 어머니 전화라서요. 누구세요? 어머니가 돈을 빌리셨나요? 며느리예요? 잘 됐네. 박 여사 돈 언제 갚을 건지나 이야기하라고 전해요. 자꾸 이러면 내가 아들 회사로 찾아간다고 꼭 이야기 좀 해요. 이러고 뚝 끊는데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불길한 기분에 독촉장을 펴봤더니 이게 하루 이틀 연체가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사시는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는데
이제 그 집이 넘어가기 직전이 된 상황인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건 제가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싶어서 저는 진지하게 이게 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입에서 어이없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래, 내가 돈 좀 썼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연구소 센터장 됐다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디 투자하자는 사람도 있어서 투자도 좀 했어. 투자라니요? 아니 그이가 연구소 센터장이랑 투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곳이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거 아니야. 아직 돈이 안 돌아서 그러는 것뿐이다. 집이 당장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대체 어디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니, 돈은 얼마나 돌리신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점점 가관이었어요. 이제는 아예 염치고 뭐고 다 내던진 것 같더군요. 대충 1억이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내가 너에게 1억 좀 해달라고 말할 참이었다. 1억이라뇨? 그 큰 돈이 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왜 제가 1억을 해드려요? 아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다니요. 뭐가 억울하신데요? 우리 아들이 더 잘났는데 똑같이 집값을 낸 건 억울하잖니? 내가 준 1억 이젠 돌려줘. 집값이라니. 아니, 우리 결혼할 때 집값 보태주신 그 1억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 너네 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좋은 사위 두면 다들 그 정도는 해. 의사 사위 보면 병원도 차려주는데 우리 아들이 그 정도는 되지 않아. 그러니까 잘난 사위 얻었으니 그 값을 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똑같이 하면 우리가 억울하지?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난다고 했던가요? 진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니, 저는 진짜 웃겼어요. 시어머니의 논리도 웃겼고 그 당당함도 너무 웃겼죠.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진짜 억울하게 해드릴까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돈 이야기 생각해 볼 테니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절대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를 일단 대충 안심시켜 집으로 보내고 다음날 오시라 했어요. 그리고 남편 짐을 싹 다 싸버렸어요. 마침 남편은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고 놀라던가 말든가 말하기도 귀찮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지겹더라고요. 전 솔직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사람과 엮여서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내려치기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면 아마 돈을 맡겨놓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니? 니네 아버지도 당연히 알았다 그러시지? 그 전에 이거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예전에 찍은 사진을 제가 밤사이 인화해 둔 것이었죠. 그건 남편의 승진 축하 기념식 사진이었어요. 연구소 앞에는 꽃다발을 든 남편과 그 양옆으로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서 있었고 뒤쪽으로 연구소 직원들이 서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조목조목 짚어드렸죠. 어머니, 이 연구소는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부설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연구소 소장이고요. 저는 여기 통합센터장이에요. 뭐? 니네 아버지가 소장이라니. 우리 아들은 그런 말 안 했는데.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 사장이고 저는 연구소를 통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그리고 어머니 아들은 저희 연구소 여러 센터 중에 하나의 센터장이 막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신설 연구소. 언제든 그냥 통폐합시켜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라는 연구소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큰 곳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고 큰 연구소를 운영하는 곳이 저희 아버지 회사예요. 아시겠어요? 왜,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했어?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아들 다니는 회사 사장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야지. 제가 왜요? 안 그래도 지금 이러시는데 제가 어머니 아들 회사 사장 딸이라고 하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때는 그 사람 기 살려주려고 이야기를 안 했던 건데 돌이켜보니 그냥 이야기를 할 것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남편보다 못하다고 구박받으며 살 줄 알았으면 말이죠. 아니야. 미안하다. 이건 오해야. 그가 네가 너무 잘나고 우리 아들이 너에게 너무 절절매는 것 같아서 내가 심술을 부렸다. 미안하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 심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네요. 저기 아드님 짐 써놨어요. 택시 불러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 거 알지 않니? 제발, 제발 우리 아들 망치지 말아줘. 시어머니는 그간 기세등등하던 것은 다 어디 가서 저를 붙잡으며 사정사정 하더니 급기야는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죠. 그런데 저는 그걸로 마음이 그리 풀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껏 저에게 실컷 온갖 못된 말이며 행동을 해놓고 이제 상황이 달라지자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안고 일어섰어요. 망치긴 뭘 망쳐요. 잘나신 아드님에 어울리는 잘난 며느리 찾아서 잘 살아보세요. 저는 제 아이랑 가볼게요. 아, 이 집도 빼면서 1억도 드릴게요. 그러면 됐죠? 저는 미련 없이 집을 나와서 친정에 갔어요. 뭐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애를 붙잡고 사정을 했지만 화딱지만 나더라고요. 솔직히 1억? 그거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걸로 사람 급을 나눈다는 게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를 키워주시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용돈을 안 드렸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따박따박 드렸어요. 거기에 자잘한데 쓰시라고 카드도 드리고 생일이며 어버이날 같은 때마다 거기에 더 용돈이며 선물도 다 챙겨드렸어요. 저 그만하면 정말 넘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과할 정도로 했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이렇게 하고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는 날이면 차라리 도우미를 구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돈도 적게 들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정말 마음도 편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적이 많았고요. 그래도 단 하나, 내 아들이 할머니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잘 컸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참았던 거죠. 그런데도 아직 그놈의 잘난 아들 타령에 이제 저도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아졌어요. 제가 아이까지 데리고 짐을 싸서 집으로 가자 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기겁을 하고 집으로 왔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혼만 나고 쫓겨났어요. 자네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딸이 오죽했으면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단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결혼해서 이미 애도 있는 사람이 아직도 어머니 때문에 이 지경이 나면 어쩌나. 자네 그것밖에 안 돼? 실망했네. 그만 돌아가. 장인어른, 제발 애기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다 잘 해결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용없어. 제 집에 와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에게도 말 한마디 안 해. 이 정도면 끝난 거야. 이게 다 그 나이 먹도록 엄마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자네 때문이네. 돌아가. 그러고도 집 앞에서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길래 저는 통보를 했죠. 다 지겨워. 나 그냥 혼자 편하게 즐겁게 살 거니까 그만 내 인생에서 나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안 돼. 나 절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우리 엄마랑 연 끊고 살던지 할게. 제발 부탁이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어머니랑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 이제 그만해. 나 힘들어서 다 관둘 거야. 나 당신이랑 우리 아기 없으면 못 살아. 나 정말 못 사는 꼴 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정말 울며불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처음에 저는 그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걸 현실로 실행하려고 보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아이도 있었잖아요. 당장 아이도 할머니와 아빠를 찾고 솔직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자상하고 제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남편은 저 없이는 못 산다고 아이도 못 보면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 있어. 이번에 최서방도 그러고 사돈도 다 잘 알았을 테니 용서해줘라. 이번에도 넘어가면 다음에는 우리 시어머니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나도 지쳤어. 그건 최서방이고 사돈이고 잘못했다 했으니 앞으로 달라질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아빠랑 같이 못 살게 되는 건 너무 딱하지 않니? 솔직히 아이만 없었으면 그냥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더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엄마잖아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의 선택에 아버지는 잘했다 하시면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아버지가 먼저 나서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는 하더군요. 저는 우선 남편을 닥달해서 시어머니 돈 문제는 해결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사기를 당한 것도 있었고 이상한 곳에 돈이 물려서 묶여 있는 것도 있더군요. 투자를 하면 매달 배당금을 20%씩 준다고 했다고요? 그래, 처음에는 나도 돈을 조금만 넣었어. 그랬더니 정말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서 더 큰 돈을 넣으면 더 많이 받겠다는 생각에. 엄마, 매달 생활비도 넉넉히 받았잖아. 그게 사기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한동안 돈이 정말 들어왔어. 오히려 투자 더 안 받는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돈을 넣기도 했어. 그런 사기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서 친구에게 투자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전화하신 친구분?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해놔서 그 친구가 지금 돈 달라고 난리가 났어.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친 놈은 경찰에 고발하기는 했지만 그 돈을 어디서 받겠어요? 대충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일단 대출을 해결해서 집 담보를 풀었죠. 그리고 그간 시어머니가 급해서 빌린 돈을 모아보니 대충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남편에게 줘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얘야, 내가 진짜 너 볼 면목이 없다.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 어머니, 다시는 대출이고 뭐고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그 약속부터 하세요. 그런 비슷한 일 있으면 아범이나 저에게 상의를 먼저 하시고요. 그래, 알았어. 내 약속하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을게. 그렇게 대충 사태는 수습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남편은 제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자기 엄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고 무엇보다 몰래 돈 사고를 쳤던 것에도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인간적인 실망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나 모르게 그간 당신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돈 이야기를 나 없는 자리에서 당신에게 했다는 것이 솔직히 너무 실망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 믿더니 내가 그건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간 솔직히 당신이 괜히 우리 엄마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다 잊어줘. 이제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만 잘 살아보자. 일단 지켜볼 거야.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설 테니 그리 알아? 나도 알아. 당신이랑 장인어른이 애 생각해서 참은 거. 나는 이제 우리 가족 우선으로 최선을 다할게. 이거 진심이야.
남편은 그 이후로 정말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오히려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시어머니 역시 앞으로 혼자 노후를 살아야 하는데 아들은 자기 가족만 신경을 쓰고 제 말만 듣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가서 마누라 말만 듣는다 생각하니까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내가 좀 떵떵거릴까 싶었어.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들이 장가 가면 당연히 자기 가족 생각하며 사는 게 많은 거죠. 머리는 알아도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되어서 괜히 서운하고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괜히 니네 집이 더 잘 살아서 우리 아들 기가 죽는 것도 같고.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머니 아들이 기 엄청 죽으면서 사는 것 같으세요? 마누라 아버지 회사 다니는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 말아야지. 나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알았어.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친구분들 만나고 여행도 가시고 뭐 배우시러도 다니세요. 내년에는 현준이 어린이집도 가잖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아직 현준이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잘 키워보마. 이번에 마음 돌려줘서 고맙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고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아는 모정이 벌인 일이었지만 저는 그냥 잘하고 못하고를 미뤄두고 조금만 시어머니를 이해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완전히 이해 못할 일이 아니기는 하더라고요. 세상 천지에 믿고 살 사람이 오직 아들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딱히 하는 일도 없이 매일매일 아들만 보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것도 같았어요. 거기에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도 좀 이뻐해 주시라고 했죠. 솔직히 저도 잘나고 저도 어디 가서 귀한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알았다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아이를 부탁드렸어요. 사실 세상 그 누구보다 저희 아이를 잘 키워주시고 돌봐주실 분은 저희 어머니잖아요. 매달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집안일을 하시는 분도 붙여드렸죠. 육아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밖에 나가서 다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라고 권했지요. 하루 종일 손주만 끼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리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운동도 좀 하시고 주말에는 다른 모임 같은 것도 하시라고 이것저것 찾아드렸어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싫다고 하시던 어머니도 몇 번 우리 권유에 못 이겨서 나가시더니 이제는 주말마다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친구끼리 여행도 가시고 이제는 영어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현준이를 나중에 잘 키우려면 꼭 필요하다고 친구가 그랬다면서 일주일에 2번씩 문화센터에 나가서 공부도 하셔요. 덕분에 훨씬 밝아지고 또 세련돼지셨죠. 이제는 오히려 더 바빠지셨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결혼식에 가야 해서요. 현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어쩌니? 나 이번 주말에 약속 있는데 내가 약속을 취소할게. 약속 있으시면 괜찮아요. 저희가 결혼식에 아이 데려가면 되죠, 뭐. 아휴, 그럼 그럴래? 이번에 우리 영어학원 친구들끼리 처음 하는 모임이거든. 선생님도 오신다고 해서 꼭 가고 싶었어. 엄마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오랜만에 집사람이랑 주말에 데이트 좀 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 주말은 어때? 나 다음 주 주말은 비었으니까 그때 둘이 데이트하고 와. 다음 주 한 주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 괜찮아요. 매주 그렇게 다니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사는 게 재미있고 즐겁구나. 정작 이렇게 살 걸 후회가 될 정도야. 그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았어요. 건강도 좋아지신 것 같고 무엇보다 본인 인생이 즐겁고 바쁘니 저희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하지 않아서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가 너무 반가웠죠.
저는 지금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중이에요. 회사 안팎으로도 여러 일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저희 식구는 다시 행복하게 지내는 중이에요. 평일에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고 저는 일에 집중을 하고 대신 주말에는 저희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는 원칙을 정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주말에는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최대한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요.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매일 동네 산책도 가고 책도 많이 읽어주셔서 저희 아이는 누가 가르쳐 주기도 전에 한글도 다 뗐어요. 또래에 비해 말도 엄청 잘하는 편이고요. 물론 아직도 시어머니는 핏줄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시죠.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을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오늘도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내가 물건 2개를 들면 그 가격을 계산한다니까. 정말요? 그럼 온 가게 아줌마들이 다 놀라고 난리가 났단다. 역시 누구 아들이 낳은 애인데. 그치, 현준아? 어머니, 저도 엄청 똑똑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도 닮았나 봐요. 아이, 그럼. 맞다, 얘. 이렇게 똑똑한 엄마의 똑똑한 아빠를 닮았으니 당연하지. 그치? 이제는 저도 어머니의 자식 자랑 앞에서 웃으면서 대꾸를 할 정도가 되었으니 약간 능구렁이가 되었다고 할까요? 제가 그러면 시어머니 역시 약간 민망해 하시면서 맞다고 하시죠. 저희는 이렇게 어쩌면 살아가는 건 이렇게 맞춰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간은 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힘든 것이 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이렇게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건가 싶기도 해요.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까요. 물론 앞으로 더 힘든 일이나 기막힌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서로를 위해주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또 그 일은 그 일대로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주변 가족들을 존중하고 위해주는 마음만 있다면 어떠한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저희의 앞날에 많은 용기와 격려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